안녕하세요. 별아 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잘 보내셨나요? 보드레가 준비한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옛 이야기가 주는 재미는 그 안에 담긴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과 재치에서 비롯되지요. 어떤 이야기는 능청스럽고 익사를 늘어놓는가 하면 또 어떤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 허풍을 떨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지혜와 교훈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 들으시며 스르르 잠드시기 바래요. 구독,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아씨방의 7 동무. 옛날에 빨간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즐겨하는 부인이 있어 빨간 두건 아씨라 했습니다. 빨간 두건 아씨에게는 손끝을 늘 떠나지 않는 7 동무가 있었는데 자, 바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그들이었지요. 하루는 빨간 두건 아씨가 살짝 낮잠이 든 사이 자 부인이 큰 키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바느질을 잘 해대는 건 다 내 덕이라고. 옷감의 좁고 넓음, 길고 짧음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라고. 그 말을 듣고 가위 색시 입을 삐죽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덕을 몰라라 하니 서운해요 형님. 잘 재어 본을 자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고요. 그러자 앉아서 듣고만 있던 새침대기 바늘각시가 따끔하게 쏘듯 한마디 합니다. 아니 형님들,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다 해서 옷이 되나요 어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내가 이 솔 저 솔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되지 않나요? 내가 없으면 바느질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요조숙녀 홍실각시는 코웃음을 치며 제법 여유 있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너희 공론이? 너 아무리 이 솔저솔 누리고 다녀봐라. 실없는 바늘이 일을 잘도 하겠구나. 한 땀 반땀이라도 내가 들어서야 하지 않니? 그러니 나야말로 주인공이 아니겠어. 이들의 다툼을 가소롭게 지켜보던 골무할미 담뱃들을 빡빡 빨다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아이고, 나도 말참견 좀 해볼까나. 중한 거로 따지자면 나만한 것은 또 없지. 아씨 손불이 다칠세라 밤낮 시중 드는 건 내 몫이 아닌가. 세상 천지에 손불이 아프고 되는 바느질이 어디 있나. 내가 빠져선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이때 나이가 좀 어린 탓에 참고 듣고만 있던 인도 낭자 불쑥 나서며 말합니다. 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는군요. 들쑥날쑥 울퉁불퉁 바느질한 걸 구석구석 살피고 뾰족뾰족 다듬어서 제 모양 잡아주는 게 누군데요?
나만한 일꾼 없으니 그만들 해두어요. 다리미 소전은 그제야 용기를 얻었는지 조근조근 말을 늘어 놓아 봅니다. 나도요. 인도 언니와 마찬가지인걸요. 구겨지고 접힌 곳을 내가 말끔히 펴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옷도 맵시가 나는데. 한편 일곱 동무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깬 빨간 두건 아씨 모두의 자랑을 듣고 있다 벌떡 일어나 성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유 참 듣자 하니 모두들 제 잘난 줄만 아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해댄들 내 손이 없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몸이 제일이지 어찌하여 너희가 제일이냐. 내가 나서야 너희가 제구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시끄러운 소리로 단잠을 깨우다니.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물을 반지꼬리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씨의 말에 놀란 일곱 동무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하여 자부인 가위색시, 바늘, 홍실, 골무, 인두, 다리미 소전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소중하지 않고 없어져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퍼 견딜 수가 없었지요. 성미 급한 가위색시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걸 골무할미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빨간 두건 아씨의 꿈속에서도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씨가 바느질을 하려는데 일곱 동무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울상이 된 아씨는 구석구석 다시 뒤져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나타나주질 않았습니다. 아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슬픔에 잠겨있던 일곱 동무는 잠자던 아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씨가 왜 저래? 무서운 꿈을 꾸고 있나 봐. 아이고, 불쌍하구나. 어서 깨워주자. 휴, 빨간 두건 아씨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쁘게 말을 했어. 너희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일이 안 되고 말고. 빨간 두건 아씨와 일곱 동무는 서로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아씨와 일곱 동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아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꼭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 그만 놓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잉어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다가오지 뭐예요. 가만히 보니 어제 놓아준 바로 그 잉어였지요. 할아버지,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잉어는 할아버지에게 파란 구슬을 선물했습니다.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에게 강에 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아이고, 어디 한번 소원을 빌어보구려. 할머니가 말했을 때 마침 할아버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옳거니 배가 고프니 밥을 다오. 할아버지가 소원을 빌자 잘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에구머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네. 파란 구슬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곧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건너에 사는 박물 장수가 할아버지네 놀러를 왔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에요. 박물 장수는 물건을 잔뜩 늘어놓고 파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방법이랄 게 있나. 구슬이 요술을 부려 부자가 된 걸. 순진한 할머니는 그만 구슬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구슬이요? 어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 있는 구슬 중에 똑같은 게 있는지 보게요. 박물 장수는 보따리에서 여러 색깔의 구슬을 꺼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박물 장수의 꿰매 빠져 파란 구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두 개가 똑같네요. 박물 장수는 할머니 몰래 구슬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파란 구슬이 사라지자 할아버지 집은 다시 가난해졌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누가 다녀갔소? 아이고, 박물장수가 다녀가고 이렇게 되었소. 혹시 박물장수한테 구슬을 보여줬소? 예, 저도 모르게 그만 자랑을 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시름에 잠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여태 자신들을 자식처럼 돌봐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박물장수의 집에 가 구슬을 찾아오자고 했지요. 개가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박물장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었지요. 고양이가 다짜고짜 그 집 광으로 들어가 대장 쥐를 잡았습니다. 야옹, 당장 이 집에 있는 파란 구슬을 찾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잡아먹어버리겠다. 쥐들은 놀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이불, 베개, 장롱, 찬장 속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다 마침내 벽장 속에 숨겨둔 파란 구슬을 찾아냈습니다. 고양이는 쥐들에게 파란 구슬을 건네받고 대장쥐를 풀어주었지요. 그리고는 구슬을 입에 물고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업고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야, 구슬 잘 가지고 있니? 개가 물었지만 입에 문 구슬이 떨어질까봐 고양이는 대답을 못했지요. 고양이야, 구슬 잘 가지고 있니? 고양이는 이번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자 개는 화가 났지요. 고양이야, 구슬 잘 가지고 있냐니까? 고양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가지고 있다. 어쩔래? 그때 고양이가 물고 있던 구슬이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깜짝 놀라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개와 고양이는 강기슭에 올라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고양이 너 때문에 구슬을 잃어버렸잖아. 아니,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네가 자꾸 물어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개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양이는 이대로 돌아가기가 억울했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구슬을 찾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테야. 고양이는 배가 고파 강가를 어슬렁거리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정신없이 뜯어 먹었지요. 그러다 뭔가 딱딱한 것이 목에 걸려 퇴 하고 뱉었는데 바로 강물 속에 빠뜨린 파란 구슬이지 뭐예요. 고양이는 재빨리 구슬을 입에 물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양이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세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그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끔찍히 예뻐했지요. 개는 추운 겨울에도 마당에서 집을 지켜야 했지만 고양이는 따끈한 방 안에서 놀기만 했답니다. 개는 고양이가 너무너무 부러워 질투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만 보면 못 잡아먹어 으르렁 거린다고 해요.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왜 나쁜지 이젠 알겠지요. 옛 이야기 주먹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오순도순 잘 살았지요. 하지만 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부디 아이 하나만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정성이 하늘에 감동했는지 어느 날부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달이 되어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찌나 작던지 딱 주먹만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주먹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부는 주먹이를 고이고이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주먹이는 아버지의 주머니에 쏙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만 있으려니 슬슬 지루한 거예요. 주먹이는 아버지 몰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놀던 주먹이는 그만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지요. 가까이 있던 황소는 풀인 줄 알고 주먹이까지 날름 삼켜버렸지 뭐예요. 주먹이는 좁다란 곳을 미끄러지듯 지나 컴컴한 황소 뱃속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키, 여기가 어디람? 주먹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따뜻하고 어둑어둑한 뱃속에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지요. 주먹이를 삼킨 황소는 배가 부글부글 아팠습니다. 풀이 아닌 사람을 삼켰으니 그럴 수밖에요. 뿌직뿌직 뿌지직. 배가 아파 끙끙 앓던 황소는 똥을 잔뜩 누웠습니다. 그 덕분에 주먹이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온몸이 쇠똥으로 범벅이 된 채로 말이에요. 아이쿠, 냄새 한번 고약하네. 바로 그때였어요. 먹이를 찾아 빙빙 맴돌던 솔개가 주먹이를 휙 낚아채버렸습니다. 아이쿠,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솔개는 주먹이를 꽉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주먹이가 아래로 내려다보니 아찔했지요. 어휴,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때 어디선가 독수리가 날아와 솔개를 공격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는 서로 주먹이를 가지려고 푸드덕거리며 다투었지요. 그러다 그만 솔개가 주먹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으아, 주먹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주먹이는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속 풍경이 마냥 신기했지요. 주먹이는 온갖 물고기와 어울려 이리저리 헤엄을 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잉어가 입을 쩍 벌리고 주먹이를 향해 헤엄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잉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를 꿀꺽 집어 삼켰습니다. 잉어의 뱃속에는 캄캄하고 축축했지요. 게다가 비좁아 주먹이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겁이 난 주먹이가 소리쳤지만 소용 없었지요. 조금 뒤 잉어가 갑자기 붕 솟아오르더니 펄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잉어는 한참 몸부림치더니 어디론가 털썩 떨어졌지요. 주먹이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울렁했습니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허허허, 요놈 무엇을 먹었는지 통통하구먼. 맛있게 구워 우리 주먹이에게 주어야겠다.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주먹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잉어배를 갈라보니 주먹이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주먹이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버지, 주먹이는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이, 우리 주먹이 멋진 모험을 했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위험한 것이 많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 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주먹이는 쿨쿨 잠이 들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말이에요. 당군 이야기. 까마득히 먼 옛날에 높은 산과 기름진 들판이 펼쳐진 땅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우람한 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떠받치듯 우뚝 서 있었고, 들판에는 사람과 짐승들이 모여 살았지요. 하늘나라에 있던 하늘 신의 아들 환웅은 틈만 나면 땅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고 싶구나. 하늘 신은 환웅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과 신하들을 이끌고 내려가 사람들을 잘 다스려 보아라. 환웅은 기쁜 마음으로 3,0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신성한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고 짐승을 길들여 집에서 기르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이때 동굴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들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곰이 말했습니다. 오, 저 사람들을 좀 봐. 서로 도와가며 사는 모습이 참 부럽네. 그러자 호랑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 가축들을 좀 봐. 먹이를 잡으러 온 산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겠어. 어느 날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신의 아들이라면 짐승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보자 넙죽 엎드려 빌었습니다. 환웅님, 부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뜻을 갸륵하게 여겨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소원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신이 나서 얼른 쑥과 마늘을 받았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동굴 깊숙이 들어갔지요.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쑥과 마늘은 몹시 떫고 매웠답니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꾹 참고 견디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데 이쯤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날이 새는지 밤이 오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루했습니다. 호랑이는 몸이 근질거리고 배에 뱉고요.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이, 답답해. 아우, 너무 답답해. 호랑이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뒹굴뒹굴 구르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참고 견디어야 사람이 되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더 꾹 참자. 곰이 말하자 호랑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련한 곰아, 너나 실컷 참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사람이 되기 전에 죽어버릴 것 같다고.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휙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떠나고 동굴에 남은 곰은 외로워서 더욱더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게다가 호랑이는 이따금씩 찾아와 곰을 꼬드겼습니다. 미련하게 굴지 마. 이깟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세상에 남은 짐승이 어디 있겠어. 자, 어서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자. 숲속에는 벌통마다 꿀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곰은 꼼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었어요. 어느 날 동굴 안에 한 줄기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곰은 햇살을 피해 자리를 옮겨 앉았지요. 그런데 햇살이 자꾸 곰을 따라오지 뭐예요. 곰은 눈이 부셔 빛을 가리려고 앞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뭉툭한 곰의 발이 아니라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5개가 있지 뭐예요. 마침내 곰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곰이 예쁜 여자가 되어 동굴에서 나오자 환웅은 여자에게 옥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옥녀의 고운 모습을 보자 무척 샘이 났지요. 그래서 환웅에게가 싹싹 빌었습니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환웅은 아무 대꾸 없이 엄한 눈으로 바라보자 호랑이는 부끄러워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겨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와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냈지요. 하지만 옥녀와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옥녀는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는데 말이지요. 부디 아이를 낳아 어미로 살게 해주십시오. 옥녀는 날마다 신성한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환웅은 옥녀의 기도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지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울리니
그 뜻을 이루어 주리라. 환웅이 옥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났네. 하늘과 땅이 제 짝을 만났어. 사람들은 환웅과 옥녀의 결혼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환웅과 결혼한 옥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환웅은 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아이를 당군이라 부르리라. 당군은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게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요. 당군이 세운 고조선은 바로 우리 민족의 첫 나라였습니다. 당군에 관한 이야기는 고려말의 큰 스님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은 끝까지 참고 견디어 아름다운 여인 옥녀가 되어 그 옥녀는 환웅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이에요. 이 이야기에 담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 정신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라 우리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 뜻이야말로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더없는 소중한 유산이랍니다. 옛 이야기 오늘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았습니다. 홀로 자란 오늘이는 늘 부모님을 그리워했지요. 어느 날 오늘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을 알고 계세요? 네 부모님은 머나먼 원천강에 있단다. 원천강에 가고 싶다면 저 길 끝 외딴 집에 사는 장상도령에게 길을 물어보렴. 그리하여 오늘이는 외딴 집 장상도령을 찾아갔습니다. 장상도령은 책을 읽고 있었지요. 장상도련님, 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장상도령은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커다란 연못이 나올 거예요. 그 연못에 있는 연꽃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여기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 까닭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이는 도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연못으로 갔습니다. 산 너머에는 정말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꽃님, 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연꽃은 꽃을 더욱 활짝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 숲을 지나면 바다가 나올 거예요. 그 바다에 사는
이무기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꽃줄기 하나에서만 꽃이 활짝 핀답니다. 원천강에 가면 그 까닭을 좀 물어봐 주세요. 숲을 지나자 넓은 바다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이무기가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이무기님, 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 바다를 건너면 원천강 위에 작은 정자가 있단다. 그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는 메이리에게 길을 물어보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여의주를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용이 되지 못해 하늘을 올라가지 못한단다. 원천강에 가면 그 까닭을 좀 물어봐다오. 그리고는 이무기가 친절히 오늘이를 바다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자에 다다르니 메이리가 글을 읽고 있었지요. 메이리 아가씨, 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메이리는 높게 쌓인 책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산 아래에 가면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에서 울고 있는 선녀 셋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늘 여기서 글을 읽어야 한답니다. 원천강에 가면 그 까닭을 좀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아래에 다다르자 정말 샘에서 선녀 셋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랍니다. 선녀님, 왜 그리 슬피 우세요? 저희는 이 샘물을 모두 퍼내야 하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가지에 구멍이 나서 샘물을 더 이상 퍼낼 수가 없답니다. 오늘이는 울고 있는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이는 나뭇잎을 뭉쳐 바가지에 난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가지에서 물이 새지 않았지요. 선녀들은 오늘이의 도움으로 샘물을 모두 퍼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오늘이는 선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선녀님, 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원천강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선녀들은 오늘이를 원천강까지 발에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는 원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오늘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을 찾으러 왔어요. 제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이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문지기는 오늘이를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나, 우리 오늘이구나. 옥황상제님께서 원천강을 지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두고 이곳에 왔는데 혼자서도 잘 자랐구나, 우리 오늘이. 오늘이는 부모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떠나는 날이 되자 오늘이는
장상도령과 영꽃, 이무기, 메이리가 부탁한 것을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답을 알려주자 오늘이는 공손히 인사하고 원청강을 떠났습니다. 오늘이는 돌아가는 길에 메이리에게 들렀어요. 제가 원청강에 가서 물었더니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대요. 아가씨처럼 글을 읽는 도련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도련님이 없는걸요. 오늘이는 메이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이는 메이리와 함께 이무기에게 들렀습니다. 제가 원청강에 가서 물었더니 이무기님이 여의주를 3개나 가져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대요. 여의주 2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무기는 곧장 여의주 2개를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지요. 다음으로 오늘이와 메이리는 영꽃에게 갔습니다. 제가 원청강에 가서 물었더니 영꽃님의 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에게 주면 다른 꽃줄기에서도 예쁜 꽃이 활짝 필 거래요. 그리하여 영꽃은 오늘이에게 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꽃줄기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났지요. 다음으로 오늘이와 메이리는 장상 도령에게 갔습니다. 제가 원청강에 가서 물었더니 장상 도련님은 도련님처럼 글을 읽는 아가씨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메이리 아가씨를 모셔왔어요. 오늘이의 도움으로 장상 도령과 메이리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는 부모님이 있는 곳을 알려준 할머니를 찾아가 여의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뒤로 오늘이는 하늘로 올라가 사계절을 다스리는 선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계절을 알려주는 일을 하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말 못할 양반.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해님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길가 풀잎도 바싹 말랐지요. 어이, 목구멍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군. 뭐라도 마실 만한 것이 없을까? 나그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마을이 있나? 나그네는 끝없이 이어진 들길을 허덕허덕 걸어갔습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면 갈증이 확 풀리련만. 한참을 더 걸어 길 모퉁이를 돌자 작은 마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유, 옳거니. 저 마을에서 목도 좀 축이고 잠깐 쉬어야겠다.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보자, 어디 술 파는 집이 있을 텐데. 기우기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술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옷집, 저기는 국수집, 그리고 저긴 쌀집. 그때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선비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소를 타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옳지. 저 선비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하며 선비 앞을 막아 섰습니다. 나그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선비에게 다가가 점잖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말씀 좀 묻겠는데 이 마을에 주가가 어디 있소? 술집이라고 하면 될 것을 문자를 쓴답시고 주가라고 한 것이지요. 소를 타고 있는 선비가 글깨나 배운 사람 같았거든요. 제대로 답을 들으려면 그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주가라고요? 이 마을에 주가라고는 없소이다. 김가나 이가나 최가는 많소이다만. 선비의 대답을 들은 나그네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잘못 알아들은 걸까? 아니면 제대로 알아듣고 영 딴소리를 하는 걸까? 나그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얕보고 장난을 치려는 게 틀림없네.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그네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니, 성씨 주가가 아니라 술집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 왜다.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젠 제대로 가르쳐 주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선비가 시치미를 뚝 떼며 이렇게 대답하지 뭐예요. 아, 숟가락을 넣는 술집이라면 장터에 나가 찾는 게 나을게요. 아니, 술집이 어디 있는지 묻는데 숟가락 넣는 주머니를 말하다니. 음, 나를 놀려 먹으려는 속셈이 분명해. 나그네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걸 꾹 참았습니다. 선비를 꼼짝 못하게 할 좋은 수가 없을까? 나그네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좋아,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다. 나그네가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쓴 것은 무엇이요? 점잖은 선비 체면에 길을 몰라 묻는 사람을 놀리면 되겠냐는 뜻이었지요. 그러자 선비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시오. 나그네는 공손하게 선비의 말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모르니 일러주시지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선비의 대답은 엉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쓴 것이라. 쓴 것이라면 쓴바기보다 귀한 것이 있겠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넙죽넙죽 잘도 받아쳤지요. 정말이지 논리 속셈이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약이 바짝 올라
나그네는 거꾸로 선비를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대가리에 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소. 나그네는 이번에야말로 선비가 꼼짝 못할 거라고 여겼지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선비라도 이젠 별 수 없을걸. 그런데 선비는 눈을 끔뻑이다가 나그네의 얼굴을 빤히 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가리에 쓴 거라면 가문 끝에 오이 대가리가 쓰지요. 그보다 쓴 걸 아직 난 못 보았다오. 햇볕은 아까보다 더 쨍쨍 내리쬐고 나그네의 목으로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군. 나그네는 이제 그만 가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 가려니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나그네는 발걸음을 떼며 선비가 들으라는 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참 그 양반 말 못할 양반이군.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에요. 선비는 나그네를 지나쳐 가려다 소를 우뚝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옆을 돌아보며 시큰둥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말을 못하니 소를 타지 않소. 말 못한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네. 나그네는 할 말을 잃고 땀을 줄줄 흘리며 가던 길을 허덕허덕 걸어갔다고 합니다.